먹이환경 9장.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리언 레이먼은 이렇게 간파했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몰두하다 보면은 바깥 세계를 아예 잊어 집착에 빠진다. 지금까지 묘사한 메뚜기, 바퀴벌레, 촛벌이 생쥐 등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 동물들은 비만과 수명에 관한 몇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 생물학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바깥 세계의 일부 즉 해당 종이 진화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관찰하는 생물학적인 현상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동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간의 개입으로 생태와 환경 사이에 오래된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하는 데 일세가 되는 것은 바로 그 환경이다. 그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데이비드는 1989년에 애리조나 사막으로 향했다. 우리가 함께 스티븐의 연구실에 앉아서 대규모 메뚜기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기 2년 전이었다. 그는 특정한 곤충이 벌레 살아가는 사막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하러 갔다.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는데 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나는 아침 내내 그리고 며칠 뒤에 한 메뚜기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는 중이었다. 섬세함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메뚜기가 겁먹고 달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놓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메뚜기에게 주의를 집중해야 했다. 그 바짝 타들어가는 풍경 속에 돌아다닐 때 방울뱀, 타란툴라, 전글 같은 해로운 동물들과 마주칠 때를 제외하고 말이다. 몇 시간째 그러고 있자니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열기는 점점 강렬해지고 입술은 바싹 마르고 콧구멍 먼지가 되겠다. 목이 말랐다. 그제야 물과 음식이 든 백팩을 놔두고 왔다는 알을 차렸다. 해가 뜨기 직전에 메뚜기를 처음 발견한 덤불 밑에 그냥 놔둔 채로 왔던 것이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배낭을 가지러 들어가면 메뚜기를 어쩔 것이 뻔했다. 계속 지켜보려면 물도 음식도 포기해야 했다. 나는 그냥 있기로 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음식과 물을 가져가는 제 정신에 박힌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스티브와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의 협력관계를 맺어온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동 연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전공 분야도 경험도 서로 달랐지만 생물학과 영양학을 이해하는 방식 면에서 공통점이 많았다.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언가가 참여하기를 바랐지만 그 기대가 어긋남으로써 그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는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과학의 장비와 방법이 대단히 인상적인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동물을 연구할 때는 힘들게 몸으로 고생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상황도 있음을 깨달았다.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꼼꼼히 기록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다. 당시 우리는 메뚜기의 섭씨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이런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렸다. 일장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메뚜기 약 40마리를 살펴보는데 각 메뚜기를 필수적인 것들, 먹이와 물, 평소에 올라가는 쉬는 막대만 갖추어진 작고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서 키운다. 당시 우리는 타이머를 60초마다 삑삑 울리도록 설정해 두었다. 메뚜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록할 시점이라고 알리는 신호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0번째 이르기까지 메뚜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록했다. 누가 하고 있든 간에 다 기록하는데 대개 약 50초가 걸리며 나머지 10초 동안을 취한 뒤에 다시 기록. 을 시작했다. 이 일을 12시간이나 그 이상 매번 매시간 계속 되풀이했다.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인 현상을 돌볼 수 있도록 친절한 동료, 친구, 협력자가 잠시 교대해주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라톤처럼 계속했다. 우리 실험 결과는 메뚜기의 섭씨 행동이 놀라우리만침 규칙적임을 보여주었다. 메뚜기는 일정한周기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쉬곤 했다.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각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과 비슷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많은 동료가 곧바로
우리에게 상기시켰듯이 아마 이런 실험이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인위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든 실험실 환경에서는 관측의 행동도 인위적으로 규칙적이 된다는 것뿐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야생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될 가능성이 적어도 일부는 있었다.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면 실험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 동물이 본래 살고 지나간 훨씬 더 대단히 복잡한 자연적인 먹이 환경에서도 섭식 행동이 규칙적인지 알아보아야 했다. 먹이 환경은 중요한 개념이며 나머지 정들의 주된 주제가 될 것이다. 환경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가리킨다. 먹이의 특성, 다양성, 향, 가용성뿐만 아니라 가용 먹이를 찾아서 먹는 동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도 포함된다. 야생의 동물에게 포식자에게 먹힐 위험 등등등. 우리가 가지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먹이 환경을 조성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쏟아서 실험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중단 없이 행동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추적할 수 있는 메뚜기 종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쉽지 않다. 한 가지 문제는 메뚜기가 작고 대개 식생을 배경으로 잘 위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메뚜기는 들키지 않도록 진화해왔다. 게다가 영장류는 메뚜기보다도 몸집이 수천 배 더 커서 메뚜기를 추적하기도 어렵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메뚜기가 위협을 느끼면 얼어붙어서 꼼짝하지 않거나 폴짝 뛰어가서 날아다닌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추적하는 개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설령 그 개체를 계속 주시할 수 있고 개체가 결코 얼어붙지도 드러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여러 메뚜기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 연구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안성맞춤이라고 할 기회가 찾아왔다. 투손에 있는 애리조나 대학교의 동료 교수 리즈 버네이스가 우리에게 말느림보 메뚜기라는 곤충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영어로는 말미는 곰탱이다. 곰탱이. 야생에서 섭식 행동을 하는 작고 이상한 채 숨어다니는 메뚜기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런데 말느린 메뚜기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 메뚜기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느리고 가장 대담할 뿐 아니라 온통 검은색의 확연히 눈에 띄는 노란 줄무늬가 나있다. 그리고 수컷은 거의 날지 않으며 암컷은 아예 날지 못한다. 숨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화한 동물이 있었다. 이 메뚜기는 자신이 무적임을 자신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행동한다. 그럴 만한 것도 메뚜기의 몸에는 여러 가지 유독한 화학물질이 섞여 있다. 선명한 색깔과 자신만만한 움직임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진화했다. 이런 경계색은 독을 품은 동물에게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말느린 메뚜기는 물러서지 않는 고집이 세거나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포식자와 마주칠 때도 대비한 예비수단도 지닌다. 처음 말느린 메뚜기가 지내기 시작할 때는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느린 메뚜기 또 다른 별난 특징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사막에서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 메뚜기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나중에 어떤 식물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메뚜기가 먹은 모든 식물의 표본을 채집하는 일은 정말로 딴 생각 없이 몰두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하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뜨거운 상황에서 음식과 물을 가지러 가는 메뚜기 곁에 무는 책이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나는 등에 칠한 표식의 모양을 따라서 메뚜기에게 2점 빨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는 총 12건의 하루 섭식 기록을 모을 수가 있었다. 모은 자료를 분석하니까 야생 말느린 메뚜기가 진화한 자연의 먹이체계에서 섭식 양상이 대단히 규칙적임이 드러났다. 한 가지 사례는 강한 햇빛이 하는 역할이다. 메뚜기를 따라다닐 때 해가 쨍쨍하고 뜨거운 날도 있었고 흐린 날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날씨에 따라 햇빛이 섭식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한 가지 패턴이 보였다. 말느린 메뚜기를 비롯한 동물들이 왜 야생에서 먹이를 먹을 때 더 까다로울까? 많은 과학자는 주된 이유가 식물이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다양한 독성 화학 물질을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믿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한 연구는 그보다도 더 가능성이 높은 답이 있음을 시사했다. 동물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하는 식단을 먹으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이 착상을 검증할 기회는 몇 년 더 지난 뒤에 찾아왔다. 이번 실험은 곤충이 아니라 원숭이였다. 2007년 9월 나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시드니 대학교에 있는 스티븐을 방문했다. 우리가 이 강범의 촛불이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캔버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박사 과정 학생인 에리카 펠턴이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에리카는 박사 논문 과제 때문에 볼리비아의 정글에 지냈다. 거기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거의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모은 엄청난 양의 섭식 행동과 먹이 항물질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이 무리는 영장류 한종 우리 자신이 영양소 섭취량을 조절한다는 것, 특히 단백질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 바 있었다. 일정에서 논의했듯이 이는 단백질 지렛대의 터들을 이루는 생물학이었고 우리가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질 수 있다고 믿는 발견이었다. 또 우리는 결혼되지 않은 먹이 체계에서 영양소 조절을 하는지 검증하는 데 필요한 그 데이터를 보고자 할 때 다른 동물들보다도 영장류가 더 낫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애니카는 탁월하게 조사를 했다. 2003년 애니카는 지구에서 불 지키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던 동료 에덤과 함께 볼리비아로 가서 야생생물 보존협회의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다. 새로 발견된 종의 학명을 거치는 일은 흥미롭다. 새로 이렇게 에리카 바 월리스가 이끄는 연구진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에리카는 이 일로 해서 열정적으로 영장류를 연구하기 위해 이르렀는데 영장류가 우리 종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적인 친척이어서도 이름 지을 권리를 판매하는 일이 꽤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었다. 에리카는 볼리비아 라촌다 볼목 허가지에 사는 멸종 위험에 처한 거미 원숭이 집단을 연구하기로 했다. 연구에서 연구진이 처음 발견한 원숭이들은 약 50마리로 이루어진 건물이었는데 환영 인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인내심은 이었고 보상을 받았다. 인내하면서 이르더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막대를 던지고 나뭇가지를 흔들어대고 비명을 질러대는 행동도 잦아들다가 이었고 사라졌다. 애니카 연구진은 마치 내 다가가서 마치 같은 식탁 앉이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습식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재앙이 닥쳤다. 먼저 애니카가 댕기열에 걸렸다.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로 생긴 지독한 병이었다. 이 병에 걸리면 극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극심한 피로, 구토, 설사, 발진. 댕기열은 문명 세계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나쁘지만 지도에조차 나와 있지 않고 오지 숲에서는 진정으로 끔찍하다. 애니카가 회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은 다시금 심술을 부렸다. 엄청난 폭풍이 정글을 휩쓸고 지나면서 연구진의 소중한 물탱크가 부서지는 등 야영제가 습대밭이 되었다. 댕기열과 강력한 폭풍의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세 번째 재앙이 왔다.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산불이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아주 운이 좋았던 것 같지만 세 번째 위기는 세 번째 모험의 행운은 전설이 된다라는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말에 거의 딱 맞았다. 연구진은 가까운 대도시인 산타크루스로 가서 다시 모였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카는 그렇지 못해 두통이 계속되었고 역지기도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다. 검진을 받은 그녀는 자신을 정글에서 내몰아 의학의 손길이 닿는 곳에 다다르게 해준 불길이 더욱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MRI를 찍자 내 치명적인 기생충처럼 호두만한 정령이 보였다. 사흘 뒤에 그녀는 수술을 받으러 오스트리아로 들어갔다. 수술은 잘 되었고 그녀는 잘 치료받은 뒤에 다시 연구자로 돌아갔다. 연구자로 수술을 받고 2007년 시드니 대학교에 함께 앉아 그 자료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녀가 그것을 모으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자리의 가치를 즉시 알아차렸다. 애니카의 연구 결과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애니카는 그들이 무화과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그 성분을 자세히 살펴봤다. 열매의 원숭이의 먹이 환경에 부족한 어떤 영양소가 매우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모르면 여치가 희소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먹는 것처럼 그러나 이 영양류에게는 단백질이 희소 영양소일 가능성이 낮았다. 단백질은 그들이 사는 숲 전체에 널려 있었으니까 어린 잎에서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열대림에서는 어린 잎이 부족할 일이 없다. 원숭이에게 무화과를 탐닉하게 만드는 것은 지방과 탄수화물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다. 그러다 이렇게는 뭔가 흥미로운 점을 눈치챘다. 숲에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무화과가 없을 때도 많았다. 그럴 때 원숭이는 많은 다양한 먹이를 먹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피할 수 없는 듯하다.
원숭이는 그 무화과의 다량의 영양소의 최적의 균형을 이루어 들어왔기에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 무화과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먹이를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균형 잡힌 식단이 되는지 어떻게든 알고 있었다. 애니카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다. 우리가 가장 들뜬 마음으로 알아보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했다. 좋아하는 무화과도 없고 먹이들을 철저히 조합해서 다른 그 식단도 구할 수 없을 때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 결과는 명백했다. 거미 원숭이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인간을 비롯한 많은 종에서 관찰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량을 다르게 하면서까지 단백질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식단의 다른 영양소 균형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 발견에 우리는 흥분했다. 인간 이외의 영장류가 우리 종과 동일한 양상으로 영양소를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였다. 단백질을 우선시하는 양성 말이다. 야생에서 어떤 동물이 사람과 비슷한 영양 조절 양상을 보인다는 최초의 사례였으므로 꽤 중요한 발견이었다. 우리가 우간다에 숲을 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영양류 영양생태학 전문가인 친구이자 동료 제시카 로스먼과 함께 마운틴 고릴라를 조사했다. 고릴라가 사람이나 거미 원숭이와 비슷하면 열매가 거의 없는 8개월 동안의 단백질을 목표 섭취량만큼 섭취할 것이고 결과 열매를 먹기 는 시기보다도 지방과 탄수화물을 훨씬 더 섭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에너지가 풍부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계속 일정한 양으로 먹기 위해서 단백질을 과식했다. 흥미로운 결과였다. 이제 우리는 야생에서 영장류마다 식단 균형의 변화하에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거미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했지만 고릴라는 아니었다. 고릴라는 이 방면으로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곤충을 비롯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답을 제시하는 듯도 하다. 우리는 고릴라처럼 대처하는 종들이 모두 포식자임을 알아차림하고 있다. 고릴라와 포식자의 공통점은 식단의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포식자는 고기를 먹으며 마운틴 고릴라는 한 해의 8개월 동안의 단백질 함량이 인간에게 전형적인 수준 15%보다도 약 2배 높고 31% 거미 원숭이의 식단 10%보다도 3배 높은 잎을 먹는다. 식단의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기에 포식자와 고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다.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지방과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체군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양쪽 집단이 설령 단백질 과식으로 이어질지라도 지방과 탄수화물 목표 섭취량을 달성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식으로 다량 영양소 섭취를 저지른다고 해도 놀랄 이유가 없다. 사람, 거미, 원숭이, 고릴라를 비교하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한 동물 집단 내에서 먹이 환경에 따라서 식욕이 서로 달라지는 쪽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제시카와 내가 미국 경제인류학계 초청으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러 갔을 때 이 수수께끼에 또 한 가지 정보를 그 외에도 훨씬 많은 지식을 추가할 기회가 생겼다. 그 대회는 이미 엄청난 양의 자료를 모은 상태였다. 대개 우리는 헤드램프의 광선 방향을 따라갈 때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다음날 우리는 아직 컴컴할 때 둥지에 도착하곤 했다. 오랑우탄. 그러다가 나무 쪽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랑우탄을 보는가? 오랑우탄은 먹지도 않고 드는 곳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우리가 대기하면서 그 시간을 휴식할 기회로 삼았다. 따라하겠지 했는데 오랑우탄 2시간 넘게 지나서 이었고 멈춘 후에 이렇게 날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오랑우탄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특정한 날에 우리가 지켜본 것, 즉 잎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우리는 한 유인원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단백질 중심의 행동이 인간의 비만 유행의 토대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한다. 오랑우탄이 우리 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오랑우탄의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비만과 관련이 있을지 알아야 했다. 그들은 섭취한 열량을 지방으로 저장할까 아니면 내보낼까? 저장한다면 왜 저장할까? 지금쯤 알아차렸겠지만은 연구, 특히 야생에서의 연구는 온갖 도전과제로 가득하다.
지켜보는 연구자는 특수한 과학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다른 과학 장치 대부분은 공학자들이 발명한 것이지만 이 장치는 야외 생물학자들이 직접 창안했다. 이렇게 펩티드 인슐린은 지방세포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한면 케톤이라는 화학물질 집단은 정반대 사실을 알려준다. 이 화학물질 정보원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열매가 많아서 에너지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할 때는 소비의 C펩티드 농도가 높고 케톤의 농도가 낮다. 오랑우탄은 풍족한 탄수화물을 체지방으로 저장한다. 반면에 케톤은 열매가 드물어지고 식단이 주로 단백질이 풍부한 잎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의 최대 농도에 다다른다. 이 양상은 오랑우탄의 생태에 비추어보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다. 이렇게 이 모든 깨달음이 우리 정의 영향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살펴보자. 그래서 자연의 먹이 환경에서 동물을 연구하는 강한 단백질 식욕처럼 야생 영장류 사처럼 영양소 균형이 잡힌 식단이 구성되도록 먹이를 조합해서 고른다. 오랑우탄은 습소식지 탄수화물과 지방이 풍부한 열매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자연적인 변화에 적응해 있다. 동물이 적응해 있는 먹이 환경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게 살펴보자.